어찌런지 좀 그 얘기도 하셨습니까? CATL 관련된 얘기? 포드가 네. CATL하고 손잡네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막 나온 뉴스는 CATL하고 그 캔사스에 네. 공장 들어갔는데 한 18개월 동안 LFP 공장 이제 진입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뭐가 좀 기조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자본 투자가 아니고요. 네. 기술 제공이에요. 아, 기술 제공을 해서 그걸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ESS 쪽으로 이제 런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북미 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포드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캐파 자체가 엔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싫었어요. 잘 못 봤고요. 그냥 그런가 보자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또 이제 오장 들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12시 넘어서게 되면은 예정된 레버리지 청산의 시간 그러면서 좀 후두둑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보면 종목들이 그거 있죠. 그동안 대차장고들이 쭉 들어가다가 공매도 주력시켜 이렇게 딱 들어가는 특별 그 해당되는 종목들은 가차없이 흔들리고 네. 나머지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뚱한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장에다 그냥 심리 취약할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보는데 내일은 반전 카드가 좀 주어지길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라클 쇼크 나온 거 확인하고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사실은 오늘 종일 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반응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 시장도 심리가 굉장히 안 좋구나. 첫 번째. 그럼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를 봤는데 장 시작 직전까지는 또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거기는 상한가가 없지만 뭐 가끔 보면 30% 상승도 있고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생각이 제가 시장 반응 보면서 오늘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진짜 대응 정신없이 한 날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남은 거는 오늘 CPI 그다음에 내일 BOJ 결정일 거고 BOJ 결정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줄지 이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좋게 보면은 내년도 1월 대비해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좀 시장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오늘 추세가 좀 부러지거나 많이 이탈된 섹터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은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정을 제가 딱 보고 있으니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오늘 정말 힘들게 매매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그러면 준비해 오신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은 왜 오늘 덜 피곤해 보이실까요? 아셨던 건가요? 시장이 이렇게 좀 투심이 약해져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신 거죠? 아니 뭐 기대감이 없으니까 네. 뭐 기댈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번 주 끝나고 보자 이런 느낌이고 이번 주 끝나면 뭐 끝일까요? 다음 주도 또 계속 또 뭐가 있겠죠. 근데 결국 이번 주 끝나면 그냥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뭐 거래 막 활발하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연합뉴스 경제 TV에 나오는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어디 이럴 때 그냥 훅 떠나고 싶은 모습인데 네. 나와야죠.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장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오라클 한번 흔들렸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냥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블루아울이 났습니까? 블랙락이 났습니까? 우리 인프라 관련된 전문가이신 우리 앵커 열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블랙락이 제일 큰 자산 운용사이고 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블랙스톤 같은 네. 계열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블랙스톤이
압도적이죠. 그러면 이게 네. 그쪽으로 교체가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악재예요, 호재예요? 아,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장에서 환호하지 않을까요? 제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걸 또 악재로 해석하네요. 그만큼 얼만큼 미국 시장도 그냥 분위기가 그런가라고 볼 수 있는 국면들이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네. 나왔던 얘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오픈AI랑 손잡는다 그래서 그 트라이니움 예, 네. 이거랑 손잡는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악재래요. 이게 악재입니까? 아, 네. 이제 아마존이 설계한 칩을 쓰게 되면 네. 엔비디아의 고객이 줄어들 거라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가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랑 구글 TPU 들어간 네. 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안 좋으면 그냥 밀어버리면 악재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참 보고 있으면은 그래요. 그냥 돈 약간 쪼달리고 약간 유동성 그렇게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 쪽에선 이런 변화가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냥 보고 있으면서 답답했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돌려놔 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제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잘 보게 되면 아시아 시장이 오후 들어서 그래도 다 이렇게 쭉 하고 낙폭을 줄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일본. 네. 네, 그래서 내일 일본 뭐 BOJ 금리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벤트 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에 나와주신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네. 인상을 또 한다. 내일만이 아니다. 하겠죠. 네, 그러면 한국 증시도 무사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1년 뒤에. 아직은 아니다. 네. 또 얘기하는 게 그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본 쪽에서 지금까지 시장 받치느라고 10몇 년 동안 그 ETF 매입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이제 매도한다라는 쪽으로 그거 이제 정리한다. 내년부터 정리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냐면 100년 동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년이요? 100년 동안요. 네. 예. 이 시계를 이렇게 길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또 모르죠. 그거 가지고 어이구 이제 ETF 매도한대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뭐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봐야죠. 100년 또 저 살아있을 동안에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원자재가 뜁니다. 네. 근데도 뭐 투기적인 게 은까지 가세됐다고는 하긴 하지만 보통 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모두 다 원자재들이 약간 미리 준비를 하다가 예전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이렇게 실물 기반으로 먼저 움직인다는 쪽들이 좀 특이한 것 같고 그쪽에서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그 시장 밀리는 주체로 나왔다고 봐야겠죠. 오후장 들어서도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밀면서 나왔던 거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강세업종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 테슬라는 흔들리는데 우주항공은 레벨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무리하지 마세요. 우주항공 지금 자리에서는 네. 네. 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오를 것 같은데 예. 내일 사면 꼭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보니까 이제 또 근데 단기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단기 매수세는 맞다고 보여지겠지만 그거는 감안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 쪽들 뭐 오늘 보니까 저 카지노 쪽들 오랜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좀 세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충격 받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그 정도 아니잖아? 이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 같고 음식료 쪽들도 약간 경기 방어 쪽이 강했죠. 와 오늘 한 3개월, 4개월 고생했던 종목이 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쫙 올라오면서 와 4개월 동안의 최적을 한번 스포에서 대표님 4개월짜리도 투자하십니까? 처음 알았네요. 일본이 ETF 100년 동안 파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그죠? 여기선 이건 여기서 팔면 안 된다. 분할 매도를 꾹 참으면서 아니 팔 수도 없었어요. 그냥 거래도 없이 줄줄줄 빠지다 보니까 네. 이런 회사가 아닌데라고 있다 보니 뭔가 모르게 위안이 궁금한데요? 되네요. 네. 저는 대표님도 궁금한데요? 이러실 때가 있군요. 네. 그런 종목이 있어요? 스프 회사. 스프 불닭, 회사요. 아. 예. 아. 그 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회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럴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요만큼이라도 한번 이러면서 끌고 왔다가 아이고 오늘 일단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일단은 네 음식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돈 많이 버셨네. 예? 돈 많이 버셨다고요. 뭐
그 원래 그 기나긴 송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수익이 나도 수익이 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원금 많이 깨졌던 거 복구만 돼도 돈 번 거죠,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원금 회복은 예,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최우선 목표다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세 업종은요? 네, 2차 전지 또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그 얘기도 하셨습니까? CATL 관련 얘기 아까 앞서 하셨죠? 자세히 안 했습니다. 네. 포드가 네. CATL하고 손잡네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온하고 합작법인 이제 그 해체했고 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 계약 해지했고. 계약 해지했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이브리드로 가느라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막 나온 뉴스는 CATL하고 그 캔자스에 네. 공장 들어갔는데 한 18개월 동안 LFP 공장 이제 진입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요거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뭐가 좀 기조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게 트럼프인데 중국 그러니까요. 기업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자본 투자가 아니고요. 네. 기술 제공이에요. 기술 네. 제공을 해서 그걸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ESS 쪽으로 이제 런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북미 건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포드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캐파 자체가 엔솔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캐파도 그렇게 크군요. 얘기 나왔던 게 확정됐다는 거 기간하고 금액들이 확정됐다는 게 이게 더 좀 찝찝한데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시장 반응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ESS까지 그렇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반대로는 중국이 많이 급한 거죠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되게 불리한 조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 일단 그런 것 같고요. 비즈니스 세계는 냉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뭐 그동안 잘 갔던 거 정유, 조선, 전력설비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됐다고 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조선은 왜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줄줄줄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자동차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냥 뭐 약간 좀 몰리는 섹터 쪽으로만 강했고 나머지는 그냥 헤벨레 이런 장세였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힘을 못 쓰고 외국인들은 휴가 가기 전에 정리하고 가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실 때 사실 대표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느낌이 난 거는 BOJ에 관한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별일 아니다. 내일 지나가면 이제 오히려 악재 해소다라고 하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오늘 매매하는데 막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BOJ를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내일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 시장 조정을 또 받습니까? 저는 BOJ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님하고 의견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하고 있는 거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심리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는 실언을 가끔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시장을 좀 교란시켰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수습하겠다고 부총재 내세워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 뭔 말 나올까봐 지금 그러는 건데 금리 인하는 뭐 모르는 사람 없는 상황이고 인상은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당연히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BOJ 같은 경우는 독단적인 결정은 못한다. 네. 이건 철저하게 연준하고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환율에서는 이게 무슨 엔캐리를 부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럼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내일 BOJ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환율. 네. 그러면요. 결국 오라클과 마이크론 이 두 가지 이슈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한번 정리도 해주시면서 의견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서 다 살짝 얘기는 드렸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포장,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서 한 개만 이상한 거다가도 그게 악재로 포장돼서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국면이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이 상태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성장주 좀 플레이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럴 때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거 있죠. 미국도
지금 레버리지 계속 압박 들어오고 있고 청산되는 과정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어떤 모멘텀으로 한번 싹 하고 쉽게 내려가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저렇게 발목 잡고 그 질질질질 이렇게 나올 가능성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 저점 왔어, 빡 이러면은 예 내가 넘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언제 터나 싶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낼름, 낼름 이런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사님 좋아하시네. 이런 의성어를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핵심은 그거죠. AI 버블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주가 빠지면 진짜 버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또 아무 그냥 싹 없이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모든 걸 마련해 준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심을 가져가자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은 오라클의 악재에 더 민감했는데 대표님께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은 거에 더 눈길이 가셨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생각보다 그 혹시 그러니까 우려 섞인 목소리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쪽도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게 지금 분기별 주당 순이익하고 총 마진인데 지금 과거 지난번 2016년도 18년도의 슈퍼사이클만큼을 지금 이게 올해 시작되고 바로 턴하는데 거기를 지금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데이터 센터발 뭐 아니면 AI 관련된 쪽들이 버블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꺼질까요? 여기서 와서 이제 꺼질까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사이클의 정점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좀 약간 완만한 모습들이 고점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였다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내릴 준비하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사이클을 갖고 있는 쪽들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아 이거 다음 분기부터 뭐 팍 꺾인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거의 EPS는 거의 70% 80% 가까이 더 올려버렸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지금 바 그래프로 보게 되면 다음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네.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안고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그 EPS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끝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또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트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거든 HBM 얘기입니다. 네. HBM이 한 2028년 가면은 그러니까 내년 2026년이니까 7년 8년 2년이죠. 2년 동안에 1,0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TAM이 1,000억 달러가 그 총 네. 시장이 1,0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한 4, 5년 걸릴 거를 세계 되게 많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뭘까요? 그러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시장 점유율이 HBM 쪽에서 특히 HBM4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직 점유율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이제 설계 콜 테스트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HBM4까지 선점을 한 쪽은 어딜까요? 하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닉스가 더 강한 측면들이 거기서 조금 더 마이크론 실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직 사이클이 아직 그 증액으로 막 들어가면서 확장되고 있는 과정들 이걸 보게 되면 아직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소형주예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가 시장 분위기를 뭐 브로드컴 그 큰 시총을 바꾸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가고 있는 메모리 사이클은 적어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현상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요런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각도가 꺾이는 거 있죠. 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더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싹 성장하다가 성장 속도가 이렇게 슬로우한 것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여름 정도는 일단 그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봐도 되겠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마이크론이든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의 상향 여지가 있다.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굳이 먼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영훈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도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저보다 훨씬 잘 만드셨는데 네. 저거거든요. 네. AI가 만들어준 건가요? 네. 아니면 제작진이 만들어주신 제작진이 건가요? 만들어주신 네. 저보다 월등히 잘 만드시는데 이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오라클 쇼크 때문에 시장 전반은 좀 눌려 있는데 마이크론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I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쇼티지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GPU에서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넘어서 가지고 여타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도 자체 칩 개발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쏠렸냐면 TSMC로 쏠렸는데 거기에서 또 캐파 쇼티지가 TSMC가 나왔고요. 그죠? 지금은 레거시하고 HBM 쇼티지입니다. 네. 지금은 그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영업이익률의 어떤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당장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캐파 증설 들어가도 27년 중반부터 가동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28년까지 물량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부분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는 좀 시총이 작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반을 장악은 못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쇼티지가 나면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그 기간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하나 보고 놀랐는데요. 300달러가 평균적으로 좀 상단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420달러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향을 한 건가요? 네, 420달러짜리. 목표 주가 200 얼마에서 420달러짜리를 냈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어차피 영업이익률 70%대 육박하는 이런 이익률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에서 유난히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는 주도가 엔비디아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이제 레거시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 SK 하이닉스가 올랐었는데 과거에는요. 조금 바뀔 것 이제는 같습니다. 좀 바뀌어서 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좋다. 가장 쇼티지가 심한 쪽이 가장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 연말까지 싸게 살 수 있으면 사놓으시면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의 시간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력주에 대해서는 대표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라클 악재 때문에 네. 전력 설비주도 흔들리나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 쪽의 문제고요. 그들 쪽의 문제고 이거를 쭉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 노이즈 때문에 흔들린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계속 얘기 나오면서 이어지다가 요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들이 부채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나오는 이런 노이즈들이 네. 그거 가지고 하락할 때 보면 더 많이 작용을 하죠.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큰 계획들이 바뀌겠느냐? 데이터 센터 한두 개 취소됐다고 모든 AI가 다 이게 이제 안 해. 끝났어. 이제 AI 이제 절대 투자 안 해. 이런 쪽으로 나오겠느냐? 네.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이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력 설비 쪽들은 일단 위에 있는 쪽들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걸 그대로 보게 되면 역시나 기회는 맞는데 오늘 또 뉴스가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 담합 지난번에 한국전력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전력 설비를 담합한 업체들 뭐 구속되고 하면서 그런 뉴스들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약간 구속되면은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주가가 빠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위치가 대부분 참 아주 이제 중기적인 지지권까지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이죠. 좀 피곤한데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그거를 저희는 깨워줘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점점 다 와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만 보게 되면 다 와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끝났느냐. 그러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번에 그럼 설비 투자한다고 미국 가는 거는 다 망한 거죠. 예, 그렇게까지 판단을 안 하고 거기서 설비 투자를 늘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선점을 더 해가겠다는 느낌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북미에서 얼만큼 더 성과를 내서 거기서 좀 이번에 모 중공업은 북미에서 그 가장 큰 변압기 대형 변압기 쪽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북미 내가 앞으로 먹을 거 많고 앞으로 좀 더 성과를 내겠어 라는 쪽이죠. 거기서 관세부터 모든 것들이 다 배제가 되면서 성과를 나기 시작한다. 시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지금은 뭐 또 이러고 있다가 실적 시즌 되게 되면은 실적은 또 기대감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또 슥 하고 다시 움직일 거예요. 다 조방 원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조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슬금슬금 또 기회가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좀 AI 거품론에 과하게 전력 설비주까지 흔들리는데 요건 오히려 길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된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악재가 나온 게 네. 오히려 2차 전지주에 들어갈 만한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좋지 않은가요? 일단 LG엔솔 그 문제는 센티가 굉장히 좀 크게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도 엔솔이 지금 방향성 자체는 ESS 쪽이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던 건데 사실은. 왜냐하면 SK온하고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완전히 분할해가지고 나눠 가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포드가 지금 자체 아까도 말씀 잠깐 나왔었지만은 ESS 쪽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 뒤에 그 기술이 그 CATL 거기 때문에 이제 LFP 쪽은 중국이 어쨌든 먼저 했었던 거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이제 독주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좀 많이 좀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약 해지 자체는 센티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살짝 변수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전히 이 배터리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면 앞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계속하고 있는 탈중국. 네.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는 핵심 광물과 관련돼 있는 쪽. 뭐 대표적인 데가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 계속 올라요. 근데 리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탄산 리튬 가격은 폭등하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안 올라요 지금. 네. 그게 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 탄산리튬은 LFP 배터리 만드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요가 지금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리튬과 관련돼 있는 회사 우리나라에는 좀 제한돼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 핵심 광물과 관련돼 있는 회사에 대한 것들은 좀 저가에 좀 빠졌을 때 기회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ESS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오늘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정도 자리면은 되게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네. 이 정도 자리인데 아까 뉴스 이렇게 보고 보니까 조금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CATL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게 별로 네. 좋지 않아 보이고 포드가 직접 생산한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내용 뉘앙스에 대해서 정확한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혹시나 오늘 포드가 반등한다. 이건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격 메리트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자리 정도면. 근데 이거를 잘 지지하고 더 이상 뭐 거기서 더 크게 나오지 않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최근에 공매도 동향 보게 되면 네. 대충 이제 타겟은 정했어요. 벌써 포드 관련된 얘기들은 한 2, 3일 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근데 그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형주 쪽으로는 대차 잡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액션취하는데 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섹터에서 이 종목 대형주는 오늘 난 너로 정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까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이게 파장들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냐면 되게 이제 맞물리면서 변화가 이게 지지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일단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ESS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밸류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쪽들을 끌어와서 이걸 상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스페이스X하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수혜는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을 벌써 계약하고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래봐야 그 전기차 대비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아직은. 근데 꿈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도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네. 이건 전혀 반영을 못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시세가 그들의 먹이 타겟 딱 정해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좀 눈치 좀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격은 그래도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악재가 어느 정도의 악재인지도 좀 더 파악이 필요하고 좀 보자. 네.
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요, 요걸 또 여쭤볼게요. 두산그룹이 SK 실트론 인수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호재라고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주가는 급락했다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산그룹이 지금 가장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재무적인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할 때 이제 이게 한 4조 원 밸류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채 빼고 나면 한 1조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두산그룹이 M&A를 잘 하기도 했지만 사실 M&A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재벌들이 큰 기업 인수한다고 했다가 거의 그룹이 해체되는 데도 꽤 많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게 자금이 지금 되게 넘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금 유동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 리스크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증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는 좀 눌리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저도 두산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걸 지금 열어보진 않았지만은 인수하는데 큰 재무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된다 싶으면은 유증을 하거나, 사실 근데 실트론이라는 회사 자체는 두산이 욕심을 낼 만한 회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인수할 때 최태원 회장도 같이 지분 들어온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재무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실트론 자체가 나쁜 회사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살만한 좋은 회사이지만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 재무 부담과 그리고 비싸게 샀을 가능성, 그리고 사실 두산이 과거에 유증했던 일들이 있다 보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깜짝이야 할까봐 이런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좀 말씀이시죠? 과하게 인수해서 결국 재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은 회사 하나를 현대중공업으로 넘겼잖아요. 네. 그 사실 넘기기 전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그 SPC 쪽 관련해 가지고 그랬던 회사기 때문에 더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장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뭐 이거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시장은 일단 돈 걱정하는 거죠. 네. 이제 4조가 네, 이 정도 규모, 이게 SK 실트론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아시죠? 12인치 대형 웨이퍼 쪽에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네.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두산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기판 CCL 제조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웨이퍼 제작 그리고 소재 거기다 후공정까지 테스트 업체까지 두산 테스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으로 가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더 확대할 걸로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두산 지주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다운사이징을 한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예전에 아직까지 저희가 두산에 대한 이미지를 예전에 그거 뭐죠? 그 김치 그 브랜드 뭐죠? 종갓집 갖고 네, 있고 종갓집이요. 그거부터 갖고 있으면서 두산건설 때문에 허덕허덕이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2, 3년 동안 보면 체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그 건설회사 살린다고 그렇게 그 중공업부터 다 그 매몰차게 들어갔던 기억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 좋게 보는 거지 그 사이에는 지금 개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지주회사 입장 쪽으로 여기서 증자를 한다, 유상 증자를 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좀 더 큰 거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기회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올해 내내 그래도 제가 방송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는 오르는 거 왜 올라요?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게스트 분들께서 그럼요. 이런 호재가 더 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계속 불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산업이 있는데요. 조방원 전까지 조방원들의 수급이 이제 뭔가 이탈하는 느낌이다. 재상승하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슨 문제일까요? 이사님.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쏠림이 올해 내내 그랬지만 심한데 최근에 그 쏠림이 좀 더 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초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기기까지 최근 한 3년 정도 굉장히 강하게 끌고 왔던 섹터인데다가 큰 수익이 났고 또 미국계 펀드들 많이 이번에 이제 북클로징하면서 지난번에 정리도 많이 됐고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많이 물량을 좀 출회한 상태다 보니까
출애를 했던 걸 가만히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오버슈팅이 나왔었어요. 사인하면서 네. 마스가 바로 된다. 군함 될 것 같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모멘텀 부재.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년도에는 어닝이나 수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기 가는 거는 좀 제한될 것 같고 결국가 지금 마스가 플랜이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함 관련된 것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지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야 뭐 지금 종전 이슈에 뭐에 많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월드에서는 자주국방의 니즈가 강할 텐데 왜 저럴까 했더니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C5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C5라고 그래가지고 욕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이게 저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이 5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G7을 대체하자. 그게 트럼프 구상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러시아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유럽연합이 완전히 빠져 있죠. 영국, 프랑스가 완전히 배제돼 있고 독일도 당연히 배제돼 있고.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신대탕트 얘기가 나오는 건가? 네. 그런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지금 벌리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 좀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그게 왜 불안하냐면은 그 원래 그 남의 나라 침략한 것도 해본 나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 그 마찬가지거든요. 근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요즘 아무리 좋아졌다고 그래도 독일이 그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 그 전쟁의 어떤 발생을 시켰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경제난이었거든요. 네. 독일이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중국한테 그렇죠. 완전히 그 와중에 지금 독일이 재무장 선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게 자주국방 수요가 완전히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그 방산외교 내년도에 21개 국가 대상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리스트업이 나온 것 같던데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센티가 또 러우 전쟁 종전 이슈까지 해가지고 눌려 있는 상태고 원전은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네. 뭐 아까 오라클도 오라클이지만은 거긴 또 페르미 원전 또 펀딩 또 무산되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펀딩이 무산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페르미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원전주들 반토막 나고 뭐 이러면서 미국도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주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요. 한전 기술 제가 좀 황당했었던 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5조 7천억 그다음에 그 가스터빈이 3기 이것도 꽤 크거든요. 금액으로. 그리고 어저께 공시 나왔던 것 중에서 유의미한 건 죄송합니다. 유의미한 거는 뭐였냐면 SMR 관련돼 가지고 투자, 설비 투자. 그게 8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20기 생산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기다렸었던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거고 두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설비 투자 안 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거기도 된통이 났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가 지금 이제 매출과 관련된 것들이 구체화된다는 건데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투경 때문이더라고요. 이 투경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대형주 중에서 투경에 걸려 있는 데가 SK 하이닉스 걸려 있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 스퀘어, 현대로템. 그다음에 직전에 보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네.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들 다 걸렸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경고 이 투경 이 제도의 근거에서 보면은 한국 주식 지금 쉬어야죠. 아, 참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한 사천 구간에서 이 투자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투자 심리에 제한을 두는 거는 같네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은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일부 사기도 하던데 이 투경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못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긴 사더라고요. 근데 그 비중이 크진 않아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게 딱 걸려버리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올라야 될 타이밍에서 오히려 역작용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아니라 확인된 거라면은 이거 제도 개선의 원래 취지가 그 라더견 사태 터지면서 품절주들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이거 급락하면서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사실은 빨리 그 개선을 시키는 게 맞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중요한 시점에서 발목을 잡는 또는 뭐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섹터 전반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먼저 달렸다가 이제는 진짜 좋은 거는 맞는데도 규모든 뭐 새로운 게 좀 부족하든 이래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데 장기 스토리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좀 살아 있고요. 네. 살아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김 대표님 중요한 말씀하신 게 상승의 기울기거든요. 이전의 기울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좀 이제 기울기가 가파른 쪽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이쪽은 조금 이제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좀 약간 늙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힘이 약해졌다라고 들리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조방원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 뭐 지금은 네, 갖고 계셔서 좀 손해인데 그래도 버티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은 혹시 조금 보강할까 그러면 그냥 슬금 아무도 모르게 계좌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조금씩 담아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물타기 조금 해도 되는 구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여야 되는데 원래 그렇죠. 지금 물타기여야 되죠. 이만큼 먹었다가 요즘 이런다고 수익은 수익인데 이걸 더 사마라 이런 게 제일 좋은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 이렇게 박스권 상담 올 텐데 그때는 또 잘하자. 또 들어오면 줄일 건 줄이고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전고점 넘어가겠지 고 팡팡팡 가겠지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때 줄이는 게 맞습니다. 또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 또 못 줄였네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그냥 부담 없이 다시 주도주는 아닙니까? 그거는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 이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 수주입니다. 수주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만큼을 팍 열어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이상이 없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원자력이나 네. 방산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수주만 딱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